자, 노무사 작년 시험 문제가 어떻게 올해지. 올해 1차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어땠는지는 들으셨죠? 원래 노무사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난이도가 좀 높아져 가지고 좀 어려웠다 그러는데 합격률이 뭐 10몇 % 떨어졌던데 올해 인력공단에서 나왔던 모든 시험 문제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력공단에서 모든 게 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다음에 노무사는 그 전에 조금 솔직히 너무 쉬웠습니다. 노무사 시험이 쉬웠던 건 예전에 사법시험이 끝나면서 시험 볼 게 없던 그 사법시험 응시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아주 쉽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처음에 쉽게 출제해놨으니까 중간에 어렵게 바꾸기도 해가지고 그게 몇 년 쭉 십몇 년 이어오면서 계속 쉬웠다가 이제 모든 시험 문제에서 난이도를 좀 높여라 이렇게 돼가지고 실제 제 친구한테도 법대 교수한테 물어봤더니 요즘 인력공단에서 문제들이 다 좀 더 어렵게 출제달라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게 이제 난이도가 중간에 약간 소폭 쉬워지긴 하겠지만 앞으로도 그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간에 쭉 해가지고 쉽게 합격하기는 1차 합격이 좀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민법 주요 과목도 아닌데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핵심 부분 정도 딱 정리해가지고 거기서 OX 이게 상대평가란 모르지만 절대평가니까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합격 점수를 맞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모든 걸 다 알겠다.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만 엄청 쌓이고 진도 안 나가고 공부 안 되니까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딱 포인트만 잡으시고 거기다가 반복하시면서 조금씩만 덧붙이면 됩니다. 제가 법학 강의를 한 몇 년 해보는데 다 모든 걸 다 알겠다 이러신 분들은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쓰러집니다. 중도 포기가 많습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이 이 정도만 딱 정리하고 시험에 합격만 하겠다. 여러분들이 민법 알아가지고 노무사업 나가가지고 노무사에서 민법 거의 쓸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노무사법만 알면 돼요. 노동법만. 그만 하면 되지 민법은 거의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민법이 대한민국 모든 법학 시험에 있는 건 그 기초 용어들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노동법이나 다른 시험에 갖다 쓰니까 그 용어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민법을 공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제가 원체 게을러 가지고 책을 원고를 내달라고 하는 게 꽤 됐는데 제가 전면적으로 다 한번 손대보겠다고 손대가지고 못 끝내가지고 그래서 2주간은 프린트로 하시고 3주째부터는 이제 책으로 할 겁니다. 방금 책은 잘 만드니까 깔끔하게 나올 거니까 큰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뭐 나중에 좀 친해지면 무슨 과 나왔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고 할 텐데 지금 뭐 대답에도 알려주도 잘 않을 거고 법대를 아니면 법대를 안 다녀도 기본적인 민법에 대해서 약간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듣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그냥 다 듣지 않았다는 결론하에 기초 용어부터 시작하고 물론 기초 용어 한다고 해서 지금 이 시기에 원래 다른 시험에서는 기본 이론 강의를 보통 3번 하기 때문에 처음에 1회 강의 한 60% 하고 2회 80, 3회 이제 100 이걸 다 하는데 여러분 기본 강의가 2번이니까 이번에 지금 7, 8, 9회 80% 정도 정리할 겁니다. 너무 어려운 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 이론 강의에서 이제 100% 플러스 알파 최신 판례까지 정리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처음 하는 것처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보겠습니다. 뭐 좀 하는 거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아니니까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자 대한민국 민법이라는 법전이 있는데 민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면 먼저 1조부터 184조까지 민법 총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법 총칙은 공통된 특징을 모아놓은 게 민법 총칙입니다. 근데 민법 총칙 다음에 물건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이 물건에 관한 법이 물권법입니다. 물건에 관한 권리, 물권법. 그 다음에 사람에 관한 권리,
이건 사람에 관한 권리니까 다른 말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일본말을 그대로 써가지고 그냥 사람에 관한 법을 채권법 그럽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쳐서 돈에 관련된 법이라서 이거를 재산법 그럽니다. 재산법. 그래서 민법은 총칙, 물권, 채권, 그다음에 가족. 혼인하면 어떻게 할 것이고 이혼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사망하면 상속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가족법까지 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민법 총칙은 가족법의 총칙은 아닙니다. 가족법은 따로 없고 이 물권법, 채권법 합쳐서 무슨 법이라고 그런다? 재산법. 이 재산법, 물권법, 채권법 여기에 관한 총칙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재산에 관련된 법은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인데 셋 다 하면 양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노무사 민법에서는 물권법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아니고 이 민법 총칙하고 채권법 여기만 시험 범위입니다. 민법 총칙과 채권법. 그러면 노무사 민법 시험 문제를 내는 교수들이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민법 총칙하고 채권법 여기 내용과 여기 관련된 내용만 시험에 출제를 해야 되는데 실제 시험 출제는 여기 있는 용어도 엄청 갖다 써버리지 아예 물권법에 있는 판례라든지 물권법에 있는 이론이 지네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여러분 시험에 내는 게 꽤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수험생이니까 약자 4명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민법 총칙하고 채권하고 공부할 건데 여기 물권 여기도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거 안 나온 것까지는 할 필요 없으니까 나왔던 건 기본적인 건 용어 정리하고 거기에서 책을 읽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 부분까지 정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까지 민법이 25문제가 이제 민법 구성이 됐고 25문제가 출제가 됐고 25문제 편차가 조금 있긴 했는데 대부분 총칙하고 채권법이 총칙이 12문제가 출제가 됐고 채권이 1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양은 채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강사들이 예상할 때 이게 40문제로 늘어났다 하더라도 거의 5대 5였으니까 약간의 편차는 있더라도 총칙에서 한 17개, 16개나 17, 8개. 그다음에 채권에서 한 22개 정도. 이렇게 생겼는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났습니다. 채권에서 25문제. 민총에서 15문제. 무려 10문제 차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채권도 총론에서 10문제, 강론에서 15문제. 이렇게 해서 40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한번 보통 굳혀지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시험에도 여기서 한 문제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지만 출제는 계속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맞는 게 양이 딱 이 정도가 맞습니다. 양이. 채권법이 민총보다는 양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출제하는 건 양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도 시험 문제는 이 정도 비율대로 출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프린트로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보시라고 써놓긴 했는데 굳이 빽가다가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진도변 즉 나온 게 행위능력 오늘 우리가 할 겁니다. 행위능력과 법인 여기는 무조건 한 문제가 몇 년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나온 거예요. 법인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여기도 크게 차이 없이 나왔습니다. 권리의 객체 이게 이제 물권법하고 굉장히 연결된 부분인데 민총이 있다고 한 문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25문제 나올 때는 문제를 안 내다가 40문제 나오니까 드디어 법률행위 종류 여기를 시험에 내게 생겼습니다.
40문제 나오는 시험에서는 법률의 종류가 계속 한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럼 저것도 이제 한 문제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했던 게 올해 시험에서 특이했던 게 여기 나중에 2주차, 3주차 때 공부할 건데 비통착사 보통 여기서는 2문제 정도 내는데 무려 4문제나 출제가 됐고 특히 사기 강박은 10년이면 한 3문제 많아야 3문제입니다. 40문제 나와도. 여기서 갑자기 2문제가 많이 넣어서 너무 맞출 수 있는데 이건 아마 다음부터는 한 2개 정도로 나올 겁니다. 2개. 그다음에 대리는 2문제가 나왔는데 최소예요. 대리는 내년에도 2문제에서 무조건 3문제 이 사이. 대리는. 이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대리. 그다음에 무효 한 문제. 무효는 맞습니다. 무효가 한 문제 나오든지 취소가 한 문제 나오든지 많으면 2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묶어가지고 한 문제 정도. 그다음에 조건과 기한은 무조건 한 문제. 소멸시. 그래서 올해 민법 총칙에서 좀 특이점은 여기 의사표시에서 문제가 너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만 좀 특이점이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서 2문제 정도 빼가지고 여기다 한 문제 정도 집어넣고 무효 취소 조정이 있다가 한 문제 정도 집어넣으면 나머지 출제 빈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고 채권법도 있는데 채권법 총론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그냥 여기도 특이점은 딱 하나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나올 만큼 나왔는데 여러분 노무사 시험에서 채권자 취소권이 한 번에 2문제가 나온 건 한 번도 없어요. 40문제 나와도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오버된 거고 이건 내년에 무조건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문제. 거의 안 나오는 것보다는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른 데 빼는 거. 뭐 소멸이라든지 채무불이행. 이 정도가 이렇게 할 거고 나머지는 자, 저 정도가 적당히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강론은 계약의 성립 2문제, 항변권 뭐 쭉 맞습니다. 맞는데 올해 40문제로 늘어나면서 예상을 못했던 게 변리사라든지 공인중개사라든지 물론 시험 범위가 약간 다르지만 채권 강론에서는 이 부분 매매하고 임대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매 임대차는 많으면 3문제까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예상을 여기서 최소한 2문제 이상씩은 나올 거다 생각했고 물론 증여는 10년간 2번 나왔기 때문에 뭐 증여를 한 번 낼 수도 있죠. 근데 이건 내년에 안 나올 확률도 높고 여기 이제 계약 강론에서 제가 제일 이상했던 건 고용계약입니다. 아니 고용은 실제 민법 규정은 쓰이지도 않아요. 실무 나가면 여러분들이 노동법, 근로 3법으로 다 해결하니까 고용은 아예 저 법조문 자체가 안 씁니다. 근데 올해 역대 최초로 노무사에서 고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15년 이전까지 잘 모르겠고 15년간 따졌을 때는. 그래서 이게 하나 특이점이 있고 여행계약도 여행계약이 우리 시험에 딱 들어오면서 그 해에 법이 개정돼서 한 번 들어온 적이 있는데 이것도 뭐 낼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2개 정도 그 전에도 도급이나 위임 이건 잘 나왔기 때문에 4번씩은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데 저 고용은 전혀 예상 밖이었고 여행계약도 마찬가지.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제 40문제 늘어나면서 공부하라고 낸 건데 아마 시간 지나면 매매 쪽으로 임대차 쪽으로 하나씩 늘리는 거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는 한 문제씩 나오는데 불법행위는 나중에 1+2 2문제가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 여기는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 사무관리는 나왔다 안 나갔다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출제에서는 채권 강론에서는 고용하고 여행계약 이게 조금 이상했고 그다음에 채권 총론은 크게 문제가 없었고 민총은 의사표시서 4문제 여기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2문제 정도로 정리될 겁니다. 앞으로도 이 틀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나눌 거니까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물권법이 여러분 시험 범위도 아닌데 여러분 시험에 관련 내용, 그 다음에 심한 경우는 관련 판례까지 출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물권과 채권은 개념은 물론 이것도 기출문제긴 합니다. 물권은 대세권이다. 이것도 5년 전 기출문제기는 하니까 기초로서 그냥 가볍게 이 정도는 좀 구별하시면서 우리가 진도 들어가서 책을 하나씩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보십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거, 물권은 물건에 관한 겁니다. 물건. 채권은 정확히는 사람의 행위인데 길면 어차피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그냥 기본 개념 하시라고.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 물권은 물건에 관한 권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권은 물건에 관한 권리.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 시험에 안 나와도 이걸 알아두시면 책을 읽고 나중에 문제 풀 때 엄청 도움되니까 개념은 정리해 두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닌데 어쨌든 기본 개념. 자, 갑이 여러분이 치고 여러분이 민법책, 여러분 민법책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건 소유권입니다. 법적으로. 이 물권의 대표, 물권이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가 이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그러면 여러분들이 민법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민법책이면 색칠하고 밑줄 긋고 형광펜 칠하고 찢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를 물권은 물건을 직접 뭐하는 권리다. 지배. 이게 5년 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지배권, 대세권이. 여러분 지금 기초로서. 근데 채권은 여러분 뭐에 대한 권리? 사람. 그러면 고대 노예제가 아니고 현대 민주주의사에서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지배한다, 청구한다. 청구. 야, 너 뭐 좀 해줘. 청구하는 권리. 이게 채권입니다. 채권. 채권은 청구한다고. 청구. 그럼 이제 이거 보십니다. 그다음에 물권은 대세권입니다. 대세권이란 말이 어려운 게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절대권 그러는데 채권은 대인권,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민법책을 가지고 계시면 세상 누구와도 이건 내 책이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대세권. 세상 모든 사람한테 내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채권은 대인권. 나랑 법률 관계를 맺은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고. 대인권. 그러면 개념은 알아두는데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줬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을이, 이건 나중에 뭐 엄청 할 겁니다. 을이 갑한테 그러면 법적으로 1억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채권. 근데 채권은 지배한다, 청구한다, 청구. 그럼 이제 을이 돈 갚을 날짜를 법은 변제기 겁니다. 변제기. 그럼 변제기에 을은 갑한테 야, 돈 갚을 날짜 됐잖아. 너 나한테 돈 갚는 행위 좀 해줘. 이렇게 청구하라고. 청구. 근데 안 주더라. 그럼 이제 채무를 이행 안 했으니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근데 갑이 돈을 안 주니까 을이 갑의 집안에 가봤더니 오 안방에 돈다발이 쌓여있어. 여기서 돈다발이 쌓였으니까 양심 있는 을이 여기서 정확히 자기 1억 플러스 이자 이것만 가져왔다고. 1억 플러스 이자 정확히 이 돈만 가져오고 다행히 돈 받았는데 다음날 을한테 경찰이 찾아왔다고. 경찰이 찾아서 당신은 절도죄니까 조사받고 깜빵 가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 뭐라고 하죠? 판사님 저 갑한테 1억 빌려주고 1억 플러스 이자
이거 받을 돈 있은 거 그것만 가져왔다니까요. 판사 앞에서 이 말 하면 판사가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 갑한테 돈 달라고 청구해야지. 네가 가져오면 무슨 죄? 절도죄입니다. 절도죄. 만약에 을이 1억 플러스 이자를 가져오려 했더니 갑이 막더라. 막으니까 을이 갑을 때리고 가져왔다. 그러면 무슨 죄? 강도죄. 그냥 때리는 건 폭행죄인데 때리고 재산상 이거든요. 이거는 강도죄입니다. 깜빵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권리가 있는 건 있는데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 채권은 지배한다 청구한다. 청구하라고. 지배를 못한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십니다. 을이 갑한테 1억 받을 권리가 있는데 갑이 돈 안 갚아요. 알아봤더니 갑이 개털이야. 근데 이혼하지 않는 갑의 와이프 갑 다시가 아내가 돈이 엄청 많아. 이때 을이 갑 다시한테 가가지고 저기요 당신 남편이 돈 빌려가서 돈 안 갚은 거 당신이 갚어. 갑 다시한테 청구할 수가 있냐 이겁니다. 청구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게 일상 가사라면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가진 건 물권 채권. 채권은 특정한 인간 나랑 법률 관계를 맺은 그 인간한테 행사지 다른 사람한테는 행사할 수가 없다고. 영화 보면 다 하던데 영화에서 하는 건 다 불법. 안 됩니다. 보증을 선 게 아니라면 다른 사람한테 돈 갚으러 갈 수는 없다 이겁니다. 이게 채권이니까. 근데 물권은 세상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청구하는 게 아니고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 보면 이제 하나만 나오고 하나 안 나올 텐데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시험에 안 나오는 것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강의를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시험에 가장 많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뭐냐면 특징이 여러분이 아는 상식에 법을 깨어 맞춰버립니다. 여러분이 아는 상식에 다 법을 깨어버리면 교수들이 거기다만 함정파거든. 그럼 다 빠져요. 여러분의 기존 지금까지 생각을 법률 용어로 바꾸셔야 된다고. 그래야만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지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잘못 알고 있는 게 여러분 이겁니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많다, 적다, 거의 없다. 여러분 주위에 전세를 사는 사람들 많다, 적다,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 법률 용어 리걸 마인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을 법적 사고로 바꾸시라고. 지금 민법은 그거 하는 역할이고 여러분들이 주로 공부하는 건 노동법이니까 어차피 여러분 주위에 전세를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는데 통계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민법상 전세권은 법에 물권으로 규정이 돼 있고 이 물권인 전세권을 취득하려면 전세 계약하고 전세금 주고 근데 그 어차피 시험에 안 나와 우리 시험 아니니까 뺍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세권 등기란 걸 해야 돼요. 등기소 가서. 근데 대한민국 집주인들 절대로 전세권 등기 준 경우가 없어요. 그럼 법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등기 안 했다고. 그럼 계약만 했다고. 그러면 법에서 이 사람은 전세권을 취득하지 못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 무슨 권이 있죠? 이런 걸 이제 여러분이 아는 말을 바꾸면 채권적 전세라고 부르는데 이걸 임차권 그럽니다. 임차권. 근데 우리 법에 여러분 이건 시험법입니다. 임차권은 임대차. 이건 여러분 시험법인데 너무 적게 나왔죠. 여기 보시면 한 문제밖에 안 나왔는데 원래 임대차는 대한민국 모든 시험에 최소한 2문제, 많으면 3문제까지 출제가 되는 파트가 임대차입니다. 여기 보십니다. 이 사람은 임차권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전세라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전세, 목돈 다 주는 게 전세지, 그다음에 다달이 주면 월세지, 그다음에 목돈 일부 있다가 월세 깎으면 반전세지 하는데 그건 법률 용어 아니라고. 근데 가게 했는데 거기다가 법률 용어하고 맞춰 깨버리면 안 됩니다. 전세라고 하는 건 물권이고 물권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등기. 근데 등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나 목돈 주고 전세 사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전세 산다 임차인이다. 임차인입니다. 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세권은 거의 없어요.
전세권은 있는 데가 여러분 어디냐면 상가. 상가에서도 전세권 있는 사람은 힘센 사람. 즉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은행, 지점. 이 사람들 병원이나 은행, 지점 들어가면 건물 가치가 높아지니까 이때 이제 건물 주인들이 전세권 등기해드려야지 이렇게 해드립니다. 나머지 식당 한다. 힘없으니까 전세권 등기 안 해줘요. 여기 학원도 마찬가지. 뭔 전세권 등기 안 해줘. 이렇게 합니다. 물론 더 이상 우리 전세권 시험 범위 아니니까 더 이상 들어갈 필요 없는데 전세권 등기지면 건물주나 집주인이 크게 낭패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기 안 해줘요. 근데 이제 그래서 다 이 사람들 임대차입니다. 임차인. 근데 이제 9시 뉴스에 나올 때는 우리나라 한 3년 전에 엄청 나왔죠. 전세 대란이 이렇게 났다고 9시 뉴스에 막 몇 줄 떠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세 대란이 한 번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다 무슨 대란? 임대차 대란이죠. 보증금 폭등. 임대차 대란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금 폭등했다고 막 신문 잡지 뉴스 나옵니다. 이거는 전세금 거의 없다고. 전세금 아니고 그는 뭐 보증금입니다. 임대차는 보증금, 전세권은 전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난리 났습니다. 여기에 난리가 한 3, 4년 한 번씩 꼬박꼬박 오죠. 여기. 근데 사람들은 다 9시 뉴스 할 때는 임대차 대란을 오른다. 전세 대란. 그럼 전세금 폭등이 말합니다. 이런 말들은 법적으로 있다 없다? 없다고. 다 임대차 대란이고 보증금 폭등입니다. 근데 기자들이 그렇게 쓰는 건 기자들이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반전세, 월세 이런 개념은 그냥 사회에서 쓰는 용어일 뿐이지 법률 용어가 아니라고. 법률 용어는 그거 다 임대차 한마디로 부릅니다. 임대차. 등기하면 전세인데 이건 등기 안 해주니까 임대차.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전세란 건 거의 없구나 우리나라에. 그래서 전세가 나오더라도 임대차 바꾸실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임대차 나오면 여러분들이 항상 착각하시는 게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죠. 임대차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돈 주고 빌리는 게 임대차지 이거 착각하는데 부동산 말고 우리나라 부동산 임대차가 많을까요? 동산 임대차가? 동산 임대차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건 리스도 다 임대차예요. 그 다음에 렌탈, 정수기 렌탈하죠. 이런 거. 이건 다 임대차. 그러니까 돈 주고 물건을 빌리면 대가를 주고 물건을 빌리면 다 임대차예요. 여러분들이 휴가 가서 제주도 가가지고 제주도 호텔을 하룻밤 숙박 예약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갔다. 그러면 호텔 방을 하룻밤 빌렸죠. 그것도 민법상 무슨 계약? 임대차라고. 그 시험제는 그런 용어화의 시험제 된다고. 근데 이것이 그런 시험제 됐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바꿔서 읽으시면 그건 함정에 다 빠지는 겁니다. 딱 법률 용어에 맞춰가지고 이 말은 이때 쓰는 거구나. 그렇게 맞춰가지고 용어입니다. 물론 그다음 그리고 7, 8, 9에는 그 용어들을 다 제가 정리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한 30분 이상을 떠들었는데 시험에 나올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시험에 나왔던 건 6년 전이다. 이거 하나. 물권은 무슨 권? 지배권이자 뭐 대세권. 기초문제로서 이거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근데 저거 몰라도 답 맞추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게 객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나중에 책을 읽을 때 이제 구별할 때 필요하니까 나중에 몇 군데 써먹을 겁니다. 물권은 지배권이자 뭐 대세권. 채권은 지배한다, 청구한다. 청구하고 대인권. 이 정도는 기초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격 진도를 하나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틀을 딱 잡고 하시면 좋으니까 자 프린트 민법이 1조부터 1120조까지 물론 중간에 삭제된 조문 추가된 조문에서 실제로는 1120개가 넘는데 조문인데 우리가 1조부터 자 1조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니까 법에 규정이 있을 때 이제 그걸 가지고 법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럼 거기 1조 법조문 1조의 법조문에 법원 돼 있는데 법원 뭐 시험에 안 나옵니다. 거기는 법원 우리가 무슨 대법원 고등법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법의 연원 법의 근원 이 말입니다. 근원 일본식 한자니까 필요 없는데 이것도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법에는
또 어려우면 그냥 법의 적용 순서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법의 적용 순서. 그럼 1조 법의 적용 순서 민사는 개인끼리 자 시민할 때 민자 그다음에 사건할 때 사자. 그러면 우리가 형벌 저지면 그건 무슨 재판이죠? 형사. 국가 형벌권하고 행사되면 그건 형사사건. 개인끼리 사건은 민사사건 이겁니다. 그래서 민사에 관해서 법률 자 시험 문제 이거죠. 조문하고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 사물의 근본 원칙 말하는데 뒤에 써져 있으니까 굳이 보실 필요 없습니다. 조리에 의한다. 그럼 여기서 10년간 시험 문제가 11년간 딱 2개 나왔습니다. 2개. 첫 번째가 뭐가 나왔냐면 이거 나왔습니다. 민사에 관해서 민법 사건에 관해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고 조리가 없으면 관습법이 연다. 그래서 저 법조문 자체를 한 번 장난쳤다고. 처음에 뭐? 법률. 두 번째가 관습법. 세 번째가 조리. 법률, 조리, 관습법이 아니고 법률, 관습법, 조리. 이 순서라고. 법률, 관습법, 조리. 이 순서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시험 문제가 여기 법률이 뭡니까 하면 제가 요즘 과정을 중고등학교 과정을 잘 몰라가지고 좀 모르겠는데 저는 중학교 때 배웠는데 법률이 뭡니까 하면 법률은 실질적 의미 법률. 이게 헌법부터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그 다음에 국제법 이걸 다 포함한 법을 실질적 의미의 법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국회에서 만든 거 이거를 형식적 의미의 법률 그러는데 그럼 이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입니까? 실질적 의미의 법률 즉 모든 재정법을 의미합니까? 이건데 이게 10년간 기출이지. 이건 모든 재정법령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까지 다 포함해서 국제법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으니까 굳이 쓸 필요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 법률은 실질적 의미 법률. 그래서 민사에 관해서는 먼저 실질적 의미의 법률로 해결해 보고 그게 없으면 관습법이고 그것도 없다. 그러면 없다고 재판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물의 근본 원칙 조리에서 재판해 준다. 여러분 헌법 27조 국민들은 재판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판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없으니까 순서대로 먼저 실질적 의미 법률 없으면 관습법 없으면 조리 이 순서로 법을 해석해 주겠다. 심판해 주겠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보시면 법률에 그 여러분 책에 있으니까 그대로 여기 민법 제1조의 법률은 국회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 조례, 조약, 국제법규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성문법, 재정법 모든 법령을 의미한다. 그래서 결론 이것만 이거는 성문법을 의미한다. 다시 여러분 여기 나왔던 시험이 두 가지 법률, 관습법, 조리 순이지 법률, 조리, 관습법 순이 아니라고. 그게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고 실질적 의미의 법률 성문법을 의미한다. 여기 이제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노무사 민법이든 변리사 민법이든 여기서 감정평가사 민법이든 여기서 이제 관습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죠. 어려운 과정 너무너무 쉬우니까 여러분 관습법이 뭡니까 하면 법에 명문으로 규정은 없는데 사회에서 어떤 관행이 확립되고 그 관행에 대해서 이제 일반 국민들이 그것도 지켜야 돼 이렇게 법적 확신을 갖게 되면 이게 관습법입니다. 관행이 일반 국민에서 법적 뭐로 얻게 되면 확신 관습법. 그래서 7번 보십니다.
관습법이란 자 이거 마시면 돼요. 사회 그때는 관행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자 여기 법적 확신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이게 관습법입니다. 근데 관습법에 으로 인정되는 게 여러분 시험에 나올 게 이 아래 판례 정도지 나머지는 나올 게 없습니다. 관습법으로 지금 인정되는 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 담보권이 나오는데 다 처음 들어보고 낯선 건데 다 물권법 명의서만 공부하지 여러분 시험법에는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걸 볼 필요 없이 여기 관행 플러스 뭐 법적 확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려고 안 썼는데 아까 여러분 보십니다.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나라의 근본법인 헌법부터 시작한다고. 헌법 그다음이 법률 그다음이 대통령령 이게 명령 그다음에 장관 시행규칙 그다음에 지자체 조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법률은 이 순서입니다. 이 순서. 그러면 헌법이 가장 근본법 기본법이니까 이 법률 명령 규칙 조례가 헌법에 위반되면 그건 다 무효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헌법재판소 있죠. 헌법재판소 하는 이 역할 중에 이게 하나가 이거예요. 이것들이 국가에서 뭘 만들었는데 이게 헌법에 위반됩니다. 없애주세요. 그러면 헌법 위반되면 다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질서를 지켜야 돼요. 그럼 보십니다. 여기 관행이 일반 국민들한테 법적 확신을 얻게 되면 이게 또 법이 됐다고. 이거 법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도 뭘 지켜야 되죠, 여러분? 헌법. 이걸 지켜야 되죠. 헌법. 사물의 본성 법칙, 조리까지 마찬가지. 조리. 그래서 보십니다. 관행했다가 법적 확신까지 얻어서 이게 이제 법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게 우리 헌법의 근본 가치에 어긋나더라. 이건 법으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판례 여기 아래에 있는데 조금 이따 바로 여기 사례권 설명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아서 신도시 개발이 많았는데 신도시가 개발되면 인근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법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신도시가 최초로 대규모로 개발된 게 1990년부터입니다. 그 신도시가 이제 그전에는 신도시라 하더라도 아주 조그맣게 개발됐어요. 근데 1990년대부터 이제 분당이라든지 일산, 평촌, 삼본 이렇게 최초로 엄청나게 크게 개발됐습니다. 그럼 그때 개발되면서 이제 산 같은 것도 다 산도 다 수용해서 다 파냅니다. 신도시 개발했어. 근데 그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산 같은 거 주인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주인이 누구냐면 정중입니다. 정중. 문중. 들어보셨죠? 정중, 문중. 같은 성씨를 근본적으로 하는 그 후손들입니다. 근데 이 정중이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으로 원래 정중의 구성원이 누구였냐면 시험에 아직도 나옵니다, 여러분. 여름 시험에 많이 나왔으니까 성년의 남자만. 성년의 남자. 이게 우리나라 법적 확신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여기 신도시들 개발되면서 정중 땅 사용되면서 수백억, 수천억 돈이 나왔는데 그 돈을 누구만 나눠 먹었다? 정중의 성년 남자들만 그 돈을 나눠 먹은 겁니다. 그럼 당연히 같은 성씨들은 누나나 여동생 열 받는다 안 받는다? 받죠. 그래서 우리도 돌려달라. 우리도 달라.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초창기는 다 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가죠. 가서 야, 왜 우리는 정중이 아니냐? 우리 남녀평등. 헌법에 남녀평등이 있는데 이게 정중이 아니냐? 우리도 돈 받게 해달라. 근데 헌법에 남녀평등은 대원칙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남자만 정중이야. 이건 니네들 확신이고 이건 헌법에 어긋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성년의 남자만 정중 구성원이다. 원래는 이게 법이었어요. 관습법. 원래는 이게 관습법으로 인정된데 이 관습법이 뭐에 위반된다? 헌법. 헌법 위반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관습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정중 구성원이 성년의 남녀 둘 다입니다. 시험제 딱 두 가지예요. 성년의 남녀 둘 다 정중 구성원이다. 하나고 미성년자는 아직은 정중 구성원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성년의 남녀만.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 이 두 개가 다 여러분 시험 기출문제. 그래서 이 판례 하나 가지고 말만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요. 자, 관습법이 헌법이나 조례에 위반되면 법으로서 유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니다. 나아가 판례는 관습법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 헌법이나 법질서. 똑같은 말입니다.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함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한두 번은 더 나올 겁니다. 이 판례는. 그 다음에 아래 3번도 마찬가지. 따라서 공동선제 후손 중 성년 남자만을 정중 후손하고 여성은 정중의 구성원은 될 수 없다는 종래의 관습은 전체 법 질서와 사물의 근본 원칙, 조리의 법원이 아니므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은 공동선제 후손 중 성년의 남녀 모두가 정중의 구성원이 된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는 정중 땅 수용돼서 수용 보상금 나오면 같은 성씨의 남자 성년만 가져간다. 여자도 가져간다. 여자도 가져갈 수 있다고. 시집 갔다 하더라도 그거 다 가져갈 수 있다. 이러기 위해서 만든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이제는 너무 많이 나와서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그래도 한 번씩은 꾸준히 나올 거니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습법하고 구별되는 게 이 사실은 관습. 자, 이건 관행입니다. 관행. 다시요. 먼저 관행이 생기고 거기다 사람들이 법적 확신을 얻게 되면 그게 뭐다? 관습법. 근데 관행이 아직 법적 확신을 얻지 못했다. 그럼 그냥 관행일 뿐입니다. 관행. 그래서 딱 두 가지. 길게 다 있지만 여러분 다 보실 필요 없이 딱 두 가지. 관습법은 관행 플러스 뭐? 법적 확신. 네, 사실은 관습은 그냥 관행인데 법적 확신이 없는 거. 이게 사실은 관습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나머지 어려운 거 아닌데, 자, 예전 판례는 이 말로 쓰는데 민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아예 명문 규정이 이거니까 책을 읽을 때 계속 혼용하니까 입증 책임, 증명 책임 이게 어려운 거 아니고 여러분 법원에서 뭘 증명할 때 누가 증명할 것이냐 이게 입증 책임, 증명 책임입니다. 입증 책임, 증명 책임인데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 전문가는 누구죠? 우리나라 최고의 법 전문가 집단은 누구 집단? 판사죠. 판사가 최고의 법 전문 집단이고 법은 판사들이 제일 잘한다고. 그럼 아까 관습법은 관행이다 법이다. 관습법. 관습 다음에 뭐 마지막 자가 법. 관습법은 법의 명문으로 써져 있지 않지만 법이라고. 그러면 법원에서 관습법이 문제됐을 때 당연히 그건 누가 제일 잘한다? 법원이, 판사가. 그래서 관습법은 당사자가 주장하고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제일 전문가니까. 근데 사실은 관습은 다른 말로 뭐다? 관행. 관행은 판사가 그 동네 사람이 아니면 그 동네 그런 관행이 있다는 걸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모르니까 저 관행 가지고 나한테 재판을 유리에 끌려면 우리 동네는 이런 관행이 있는데요. 이건 그 사람이 증명하라고. 그럼 결론. 관습법은 당사자가 주장 증명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네. 사실은 관습은 법원이 직권을 하는 게 원칙이다.
당사자가 증명하는 게 당사자가 증명하는 거. 판사가 모르니까. 그래서 마지막 시험은 이거예요, 여러분. 보십니다. 그래서 여기 증명 책임은 다른 말로 뭘로 나올 수도 있다. 입증 책임. 이 말 나올 수 있다. 근데 자,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 자, 보십니다. 이거만 치면 돼요, 여러분. 관습법. 이거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을 기다림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거 마시면 되죠.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 이를 확정해야 되고. 자, 사실은 관습. 관행. 이건 판사가 모를 때는 당사자가 주장하고 증명할 수밖에 없죠. 당사자가 주장, 입증. 그 뒤에 거는 지금 알 필요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한다.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가서 법조문을 보시면 너무너무 간단한데 이거는 요즘은 거의 안 나오니까 혹시 나오더라도 정답은 아닐 거니까 간단히만. 다시 여러분, 제일 앞에 법조문. 민사에 관해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법에 규정이 있으면 관습법에 한다, 법에 한다. 법에. 한국말이니까. 그래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으로 가라고. 그럼 규정이 있으면 여기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말은 관습법은 기존의 법을 변경할 수 있다, 아니면 보충만 한다. 우리가 한글로 해석하면 뭐? 보충. 그래서 이게 통설 판례예요. 법조문 바로 한국말 해석하면 되잖아. 그래서 보시면 보충적 일설 보십니다. 자, 효력에서 민법에서 규정하는 상황에서 다른 내용의 관습법이 성립할 수 있냐. 이게 포인트인데, 자, 학설 이름만 봐도 나옵니다. 보충적 효력설. 민법 제1조 한국말 해석해봐라. 그러면 관습법은 성법 규정이 없을 때만 적용된다. 그래서 보충만 한다. 근데 변경적 해석은 기존 성법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건데, 우리 통설 판례는 이 판례 알 필요도 없어. 그냥 여러분 보충만 하면 됩니다. 보충. 관습법은 기존의 성법을 바꿀 수 있다. 보충만 한다. 보충만 한다고. 보충.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4번 관습법상 인정되는 거 싫은데, 정말 이거 하기 싫은데 다음 주 바로 나올 겁니다. 물건 할 때 이걸 여러분 시험에 내면 안 되는데 저걸 써버리더라고. 저거를. 그래서 기초 개념 좀 알아두십니다. 여기 보십니다. 명인 방법이죠. 명인 방법. 자, 여러분들은 전혀 아실 수가 없어요. 예전에 많이 하니까. 자, 명인 방법이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줄여서 명인 방법 그래요. 근데 이걸 설명하려면 물권법 설명이 엄청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시험에 이 용어를 내더라고. 또 환장하게 사람. 자, 여러분 보십니다. 우리 법상 부동산은 등기. 등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 샀다. 그럼 여러분 집 되려면 집 사서 돈 다 줘도 여러분 집 아니에요. 등기부에 여러분 이름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 여러분 집입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 공자가 공공, 시자가 볼시. 그래서 공공이 볼 수 있게 알려준다. 이걸 공시를 합니다. 동사는 커피 사고 등수 갈 수 없으니까 동사는 인도. 커피 돈 주고 커피를 인도받으면 내가 넘겨받으면 그게 내 거라고 공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공시, 동사는 인도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 공시 방법에 이런 거 정말 필요 없는 건데 등기하고 인도가 있다고. 등기 인도. 부동산은 뭐하고 등기.
동사는 인도. 이렇게 됩니다. 이것만 우리 법에 있는 공시 방법이에요. 근데 관습법상으로 사람들이 맞는 거, 이게 명인 방법입니다. 명인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도 이런 경험을 못 해봤을 텐데 저는 아주 어렸을 때 해봤는데 해보십니다. 과수원이 있는데 여기에 배나무, 그때 실제 배웠으니까 배나무가 있는데 배가 달렸습니다. 근데 이 과수원에 철조망을 쳐놓고 여기 표지판을 하나 갖다 놓고 이 과수원에 있는 배나무의 배, 이 배는 나 홍길동 소유다 이렇게 써놓으면, 홍길동 것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이 홍길동 이 아저씨한테 배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이거 백그라운드까지 굳이 설명할 필요 없고 예전에 이게 있었어요. 법에는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고. 근데 표지판에 명백하게 홍길동이라고 썼죠. 그러면 홍길동 거라고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 걸로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 안 하면 이분들 아주 쓰러집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 그래서 이 과수 말고도 수목, 나무죠. 그 다음에 수목의 집단, 이걸 인목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어쨌든 수목의 집단.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든 여러 그루든, 그 다음에 미불 육아식, 배나무 배, 사과나무 사과. 이게 돼서는 과수의 공시 방법으로서 뭐가 인정된다? 명인 방법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관상의 물권으로서 그 법정지상권, 분묘기권, 돈은 양도법권 있는데 이거 몰라도 된다고. 시험에 안 나온다고. 안 나오는데 이건 써먹은 이 자체를 묻진 않아요. 근데 다시요. 저 자체를 묻진 않는데 나무 집단, 그다음에 미분리 과실에서는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을 표상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시험에 바로 나오니까 많이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기본 용어는 좀 알아두시라고. 나오니까 저건 정리하십니다. 그다음에 여기까지 봤고 조리는 안 봐도 됩니다. 조리는 그냥 여러분들이 안 봐도 되는데 그냥 민법 아까 1조 봤으니까 읽어보시고 4번에 민법의 법원인지 문제되는 경우를 써놓은 건 책에 법대 교수들이 다 기본서에 써놓으니까 써놓은 것 뿐이고 여러분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앞으로도 나올 일도 없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명인 방법 개념까지 그 정도까지 보시고 그 아래는 굳이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조 관련돼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조. 근데 2조가 뭐 내용이 법조문 하나 덜렁 있네. 일부러 다 뺐습니다. 2조가 보시면 돼요, 여러분.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조차 성실해야 된다. 이게 신의 성실의 원칙인데 줄여서 신의칙 이렇게 판례들이 줄였습니다. 신칙이라고. 신의칙. 그다음에 2항이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권리가 있고 권리자라 하더라도 권리를 네 마음대로 쓰지는 마라. 이게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다음 주 아마 할 수 있겠는 다음 주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다음 주 103조 반사회 질서 법률이라는 게 시험에 꽤 잘 나오는데 2조하고 103조 둘 다 수업에 쓰기에는 좀 좋은 말이 아니지만 명문으로 금지하는 규정 같은 게 없다 하더라도 한마디로 싸가지 없는 계약은 다 무효로 봐서 너한테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겠다. 이게 신의칙입니다. 권리 행사가 있더라도 싸가지 없으면 너한테 권리 인정 안 해줘. 의무니가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싸가지 없으면 의무행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신의칙. 그래서 여기에 파생 원칙이 4가지, 5가지가 있고 시험에 꽤 잘 나옵니다. 10년간 5번. 근데 내용을 일부 다 책에서 뺐어요. 책에 있던 걸 그냥 남겨두다가 다 뺐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에 실력 내공이 좀 쌓여야만 이 판례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 판례들을 이해하는데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뺐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뭔지 몰라도 싸가지 없는 행동은 뭘로 하겠다. 뭐로 하겠다. 도와주지 않겠다. 그걸 뭐라 부른다? 신의칙 민법은 신의성실의 원칙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 하시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할 건 권리 주체 사람. 네, 이건 10분 쉬었다가 이제 3조부터 오늘 쭉 정리를 할 겁니다. 10분 쉬었다가 정리하겠습니다.